신대륙으로 가는 길에 빙산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공포와 눈물, 그리고 가슴 아픈 작별 인사가 있었죠. 잭과 로즈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타이타닉의 실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잭 더슨과 로즈 드윗 뷰케이터의 사랑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가장 감동적인 타이타닉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유명한 영화 각본가이자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승객들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제이 도슨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잭이 아니라 조셉이었고 석탄을 나르는 담당이었어요. 타이타닉호와 함께 사라진 가장 비싼 물건은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그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아마도 1814년에 그려진 메리 조셉 블론델 그림일 거예요. 다른 귀중한 물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음악가 월리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1912 르노 타입 CB 쿠페드빌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조셉 콘레드가 손으로 쓴 원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초판 에세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5대, 그리고 물론 고급 도자기 접시와 컵 1등석 승객들의 보석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완전히 사실이에요.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70m였고 최대 승객 수는 2,435명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여객선인 심포니 오브 더 시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것은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더 길지만 승객 수는 2배 이상입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호화로운 면에서 타이타닉호를 능가하는 크루즈 여객선은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2,00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표도 상당히 비쌌죠. 1등석 티켓의 가격이 약 200만 원에서 2개의 팔루어 스위트룸 중 하나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2등석 표는 약 70만 원이었어요. 3등석 승객들은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의 승객 대부분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슬프게도 거짓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승객은 37%에 불과했습니다. 1등석 승객의 61%, 2등석 승객의 42%, 3등석 승객의 24%만이 생존했죠. 타이타닉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거예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100% 거짓이에요. 타이타닉호는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명 높은 지역인 버뮤다에 북쪽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뉴펀들랜드 남쪽 약 645km 지점에서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달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달은 지구의 조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수가 더 강해져요. 1912년에 달이 너무 가까워서 그린란드의 몇몇 빙하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슈퍼문 사건은 대조가 있은 후 불과 6분 후에 나타났는데 대조는 달, 태양, 지구의 정렬 위치가 한 달에 2번씩 결합된 중력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지구는 그 해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은 중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의 조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수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분리된 빙산은 레브라도와 뉴펀들랜드의 해안가로 떠내려가고 그곳에서 종종 좌초됩니다. 더 이동하려면 녹아서 가벼워지거나 빙산을 더 멀리 운반할 만조가 필요해요. 1912년의 조수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빙산 때문에 많은 항로가 남쪽으로 조정됐죠. 하지만 타이타닉은 아니었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4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때요? 거짓이에요. 타이타닉의 전문가라면 2시간 40분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빙산에 의한 손상을 고려할 때 느린 속도였죠. 배의 구조 덕분에 더 빨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 아랫부분에는 16개의 방수칸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생명줄이었어요. 빙산이 선체에 충돌했을 때 그중 6개가 부서졌습니다. 4칸만 손상되었더라면 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1시간 안에 처음 6칸에 물이 찼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배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6번째 칸이 모두 채워졌을 때 7번째 칸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라앉는 속도는 몇 초마다 증가했어요. 배의 뱃머리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선미가 위로 올라왔어요. 타이타닉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실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들은 붉은 조명탄을 쏴야 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배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는 신호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누군가가 타이타닉의 신호탄 상자에 흰색 조명탄을 넣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을 때 선원들은 하얀 조명탄을 쏘아 올렸어요. 다른 배인 SS 캘리포니아는 이 시간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위험한 빙산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 배의 승무원들은 어둠 속에서 가라앉는 타이타닉을 보지 못했지만 흰 조명탄을 발견했습니다. 선박들 사이에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SS 캘리포니아 무선 담당자가 수신기를 꺼두었어요. 캘리포니아 선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고 타이타닉을 향해 모스 램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배는 이미 물속에 잠겨 있어서 아무도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배인 샘스는 타이타닉과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바다 표범을 잡느라 불을 끄고 표류하고 있었죠. 선장은 타이타닉의 흰 조명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해양 경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샘스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떴어요. 그들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물에 빠진 승객들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탐험대가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타이타닉을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철망으로 싸고 액체 질소를 넣거나 거대한 자석을 사용하는 방법까지요.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려는 유일한 진짜 시도는 1996년에 이루어졌고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탐험대의 목표는 약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선체의 일부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작전이 성공했다면 햇빛을 다시 보게 된 가장 큰 조각이 됐을 거예요. 그들은 디젤 연료로 채워진 4개의 큰 가방을 바다 밑으로 내려 선체판에 부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료 가방이 풀렸고 그 조각을 스스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조각이 표면 아래 약 60m에 도달했을 때 날씨가 거칠어졌습니다. 탐험대원들은 약 130km 떨어진 곳의 잔잔한 물로 그 부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조각의 절반이 부서져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인양용 가방 2개가 헐거워졌고 선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늘은 단 2가지 수수께끼만 준비했지만 쉽게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준비됐나요? 여기 첫 번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2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평생 수학에 몰두한 덕분에 매우 완벽한 논리학자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노벨상 수상을 위해 훈련받고 있어서 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각 섬 주민은 밤에 경비병에게 다가가 섬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한 섬 주민의 눈이 녹색이면 떠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의 화산에 던져집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 색깔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문제는 실제로 모두 녹색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두 떠날 수 있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사 표면이 없고 청각장애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없어요. 이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매일 아침 줄을 설 때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섬에 가서 줄을 서 있는 동안 발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발표를 할 수는 있었지만 화산에 던져지고 싶지 않다면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돕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 적어도 한 명은 녹색 눈을 가졌어요. 제 발표 후 모든 사람이 섬을 떠났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20명은 당장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2명의 섬 주민인 에타와 파이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녹색 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눈 색깔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날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를 쳐다보고 눈 색깔을 기억했어요. 에타는 파이의 눈동자가 녹색인 것을 보고 제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도 녹색 눈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타의 눈동자가 초록색인 것은 알지만 자신의 눈동자가 초록색인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이 오고 둘 중 누구도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서로를 본 두 사람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에타는 파이가 자신의 눈이 초록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초록색 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날 밤 섬을 떠났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타는 파이가 자신의 녹색 눈을 보고도 본인의 눈 색깔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에타의 눈은 녹색이 분명합니다. 파이도 똑같은 논리로 자신도 녹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둘 다 그것을 알고 둘째 날 밤 둘 다 떠납니다. 두 섬 주민의 경우 둘 다 둘째 날 밤에 떠났습니다. 이제 섬에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에타, 파이, 세타. 각 사람은 녹색 눈을 가진 사람 2명을 보지만 자신의 눈 색깔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는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서로를 다시 보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다시 확신하지 못합니다. 세타는 자신의 눈이 초록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에타와 파이는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둘 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밤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했고 다시 한번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새 섬 주민들은 세 번째 아침에 만납니다. 세타는 이제 에타와 파이가 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봤기 때문에 초록색 눈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같은 논리를 따랐던 에타와 파이도 같은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둘은 모두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셋째 날 밤에 떠납니다. 이제 섬 주민을 하나 더 추가하면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며 이를 파악하는데 하룻밤이 더 걸릴 겁니다. 섬에는 20명의 섬 주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19명의 녹색 눈을 가진 섬 주민을 보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이 18명이나 19명의 녹색 눈을 가진 섬 주민을 봤는지 모두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일 밤 동안 서로를 지켜보고 20일 아침에 서로를 만나면 그 다음 날인 20일 밤에 모두 떠날 겁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다음은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쉬우니까 잠시 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통해 희귀 어종이 담긴 수조를 해당 어종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과학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수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기록도 유실되어 처음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 수조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모두 찾아야 해요. 좋은 소식은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잠수함이 있지만 연료는 바다 밑바닥까지 한 번 갈 수 있을 만큼만 충분해요. 그래서 잠수하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열화상 기술은 수조를 잃어버린 곳에서 쉬운 개의 생물을 감지해요. 이 생물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물고기와 상어예요. 스캐너를 사용하여 바다의 세 구역, 즉 A구역, B구역, C구역을 더 자세히 스캔한 결과 A구역에는 수조 4개와 상어 2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역 B에는 물고기 수조 2개와 상어 4마리가 있습니다. C구역을 스캔하려고 할 때 스캐너가 고장나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잠수함을 보내려면 수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특히 기록이 유실된 경우에는요. 배에 수조가 몇 개나 실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3개를 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에요. 또한 각 수조에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수조에 같은 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역마다 상어의 수가 다르며 각 구역의 상어가 7마리 이하라는 정보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면 C구역에서 가라앉은 수조가 몇 개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대 13개의 어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중 6개는 A구역과 B구역에 위치하므로 총 6개에서 13개의 수조가 있습니다. 이미 6개가 있으니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상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구역에는 7마리 이하의 상어가 있습니다. 또한 두 지역의 상어 수가 같을 수 없습니다. 구역 A와 B의 상어가 각각 2마리, 4마리이므로 구역 C에 있을 수 있는 상어의 수는 1마리, 3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입니다. 이 숫자를 행에 넣겠습니다. 그 옆에 열에 각 행에 6개를 넣으면 구역 A와 B에 있는 상어의 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 50마리의 생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각 상어 수에 대해 남은 물고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구역에 상어 6마리와 1마리가 더 있는 경우 43마리, C구역에 상어 6마리와 3마리가 더 있는 경우 41마리, C구역에 상어 5마리가 있는 경우 39마리, 상어 6마리가 있는 경우 38마리, 마지막 구역에 상어 7마리가 있는 경우 총 37마리의 물고기가 남게 됩니다. 이제 물고기의 수는 모든 수조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고기의 총수는 수조의 총수로 가능한 값 중 하나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43, 41, 37은 전혀 나눌 수 없는 소수입니다. 38의 경우 각각 물고기 2마리씩 19개의 어항이 필요하지만 최대 어항 수는 13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는 13개의 수조에 39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경우로 각 수조에 3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C구역에서는 7개의 어항이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